안녕하십니까. 이영정 님이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공통사항 및 조합전기 설비라고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법령이 과거부터 쭉 이어오다가 2021년도쯤에 한번 법령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이 되면서 이제 바뀐 부분도 있고 안 바뀐 부분도 있는데, 많이 바뀐 부분이 이제 앞쪽에, 통상 이제 그 어떤 법령으로 봤을 때 앞쪽 부분에 좀 많이 이제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묶어서 이제 표현됐다. 1장으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챕터, 즉 우리가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있고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또 그 안에 또 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차로 해서 이제 나눠져 있는 형태를 어떻게 좀 우리가 시간을 좀 줄이고자 묶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편제는 우리 교재랑 좀 다르게 공통사항하고 조합전기 설비를 묶어서 같이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전압을 이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기 자기약, 회로 이론,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뭐 또 제어공학, 그다음 실기시험, 또 현장에서 일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쭉 다루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몇 볼트 몇 볼트 전압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전압이라고 하는 게 뭐 각 나라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전압이 0볼트부터 76만 5천 볼트까지 통상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상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더 높은 전압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지게 되죠. 그럼 이렇게 전압의 범위가 우리가 일컬어지는, 또는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전압의 범위가 이렇게 방대하다 또는 넓다, 이때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기준을 설정해 주지 않게 되면요, 전기시설물을 관리하기도 힘들 거고요, 기자재를 만들기도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후임자한테 일을 넘기긴, 그렇죠? 일 넘겨줘야 또 그 후임자도 다시 또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싸고 좋게 만들어야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준 또는 이제 기준을 설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범위로 설정이 됐을 때 우리는 일단 보시다시피 저압, 그리고 고압, 그리고 특고압 형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했을 때 이건 저압 설비야, 이건 고압 설비야, 이건 특고압 설비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그 듣는 어감으로 또는 그 의미로서 저압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위험한 곳, 특고압은 엄청 위험한 곳,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금굴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형태도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편의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전압을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저압은 교류 1kV 이하, 직류 1.5kV 이하, 고압은 1kV, 그다음에 직류 1.5kV, 초과 7kV 이하, 7kV 초과, 이렇게만 딱 외우면 되는 거죠, 사실상.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조금만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이렇게 한번 적어 놓을게요. 저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고압이 있겠죠. 그리고 특고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0볼트부터 76만 5천 볼트까지 쭉 설정이 되는데, 표준으로 딱딱 나눠서 이제 하자. 편의성, 경제성을 위해. 그래서 일단 왼쪽에 적혀 있습니다만, 저압과 고압의 경계성은 교류 1kV, 그 다음 직류, DC죠. 1.5kV. 기준 잡아서 이하가 되면,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이하가 되면 저압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초과. 그 다음에 이제 고압과 특고압 사이의 경계선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때는 교류 직류 구분 없이 7kV 설정해서 이하가 되면 고압이 되고, 초과가 되면 특고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설정해 주시게 되면 좀 더 받아들이기 좀 수월해지실 것이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외울 때 이것만 딸랑 외우는 것보다는 초반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의욕을 살려가지고 앞으로 어차피 외워야 될 부분들을 좀 묶어서 같이 좀 외워보도록 할게요. 이때 저압 중에서
또 어떤 저압이 있냐면 특별저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압 영역에 또 특별저압. 뭐 엑스트라 로우 볼테지, 그래서 ELV라고 통상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 교류 1kV 이하는 저압이니까 뭐 위험성이 좀 낮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사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자 220V만 감전이 돼도 어떨까요? 사실 220V만 손에 물 묻은 상태에서 감전이 돼도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전압이 저압이지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저압이라는 것 안에 특별 저압이라는 거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여기 범위는 교류 50V, 직류 120V, 그래서 교류 50V, 직류 120V 이하의 영역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특별 저압이라고 해요. 좀 더 쉽게 생각하시면 이 정도 전압 이하 값에서는 감전이 되더라도 뭐 생명에 뭐 크게 영향을 받는 그 정도의 위험성은 없다, 이렇게 또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저압이라는 형태는 전기 시설물 또는 뭐 가전제품 등등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경제성, 편의성을 위해서 나눠놓은 하나의 기준선의 형태지만, 우리 인체의 어떤 건강과 생명을 이제 뭐 생각했을 땐 특별저압이라는 형태를 하나 더 설정을 한다. 그 정도까지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압에서 또 우리가 하나 또 외워줘야 될 게 두 가지 수치가 있어요. 하나는 300V, 또 하나는 400V가 있습니다. 자, 저압이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다 교류죠. 그 사용하는 그 전기 교류 성분의 전압의 형태는 보통 가정용은 220일 거예요. 그쵸? 여러분 집에 쓰시는 게. 그 220V가 바로 여기 300V.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전압을 대지전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또는 기기나 전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하의 위치 에너지 설정을 한 게 이제 대지전압이에요. 대지.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뭐 굳이 따지면 상전압 개념이라 설정할 수 있을까요? Y결선 기준으로. 그랬을 때 이제 그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300V 이하로 표현하는데 얘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220V, 우리 가정집 전압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00V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어떤 전압이라고 통상 표현하냐면 얘는 사용전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사용전압 400V. 얘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380V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셨으면 싶은 게, 우리 뒤쪽에서 이제 그림 많이 그릴 겁니다. 이거 그렸다 바로 지울게요. 최근에 대한민국의 배전 표준은, 배전솔로 쪽의 표준은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나는 L1, L2, L3로 표현하고, 여기는 N으로 표현하는 3상 선은 4가닥 4선식이 표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부하를 건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전동기 부하가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전동기 부하는 3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에너지 공급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단상 부하, 램프다라고 했을 때만 램프를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사용하시는 형광등 생각하시면 돼요. 램프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 L3선 끌어당겨서 그리고 N선 끌어당겨서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220V다라는 거죠. L3와 N 또는 L2와 N, L1과 N 사이에 이제 부하가 걸리면 그게 220V죠. 그걸 뒤로 쭉 따라서 가보게 되면 어디 걸립니까? 여기 전압이 지금 여기 전압이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중성점이 0V다라고 했을 때 이 전압이 우리가 편의상 몇 볼트? 220V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게 결국엔 대지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니까 대지전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동기예요. 대다수가 유도 전동기인데, 유도 전동기의 경우 토크 T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특성이 있죠.
전동기는 토크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높게 걸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유도 전동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삼상 전원을 걸었을 때 L1, L2, L3 삼상 전원을 넣어줬을 때 혼자 기동할 수 있는 특성도 있죠. 그래서 삼상을 쓰게 되는데, 이때 선과 선 사이 전압, 선과 선 사이 전압, 선과 선 사이 전압을 측정은 이게 안 되죠.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전압들은 회로 이론에서 공부를 하셨던 벡터압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220V다 라고 하게 되면 이쪽을 넘겨줄 때 몇 배로? 루트 3배로 설정이 돼서 루트 3 곱하기 220 하게 되면 여기 몇 볼트 되겠습니까? 여기 380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사용하는 전압이다. 사람이 대화할 때 사용하는 전압이다. 그래서 사용 전압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압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저압은 기본적으로 1kV 이하, 직류 1.5kV 이하 영역을 말하고 그 안에 엑스트라 로우 볼테지 ELV라고 해서 사람의 어떤 안전을 고려한 전압이다. 그래서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쭉 공부하다 보면은 대지전압 나오면 별말 없으면 300V, 그게 220V를 의미하고, 사용전압 나오면 400V, 그게 380V를 의미한다. 이 정도까지는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압이라는 게요, 사실 법령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이게 이제 전기 처음 우리가 도입했을 때는 이걸 많이 썼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압이 높아야 전동기가 잘 운전을 하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전력에서 공부를 했다시피 전압이 높아져야 전력 손실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 더 많은 전기 에너지 공급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전기적 기술이 점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사실상 고압은 설 자리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특고압 상태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 그 배전솔로 표준 전압이 얼마입니까? 229이죠. 22,900V. 그러니까 사실상 22,900에서 220, 380으로 뚝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고압은 사실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죠. 근데 법령에 많이 나오고 또 문제에도 아직 기출문제 형태로 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직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셔야 될 수치는 3300V와 6600V가 되겠습니다. 보통 3300과 6600V는 송전이나 배전에 사용하는 전압이 아니고 일반 부하인 전동기의 전원으로 통상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큰 어떤 힘이 필요한 어떤 엄청나게 대규모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모터들, 걔네들의 경우는 3300V, 6600V의 전압을 받아서 회전력, 토크를 만들면 토크가 잘 나오겠죠.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통상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일상 주변에서는 사실 보기가 어렵지만 시험 문제에선 통상 나올 수 있다. 그거 여러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특고압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당연히 전압이 엄청 높은 거죠. 그렇죠? 전압이 엄청 높아요. 엄청 높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안 되죠. 크게 상해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특고압으로 만들었을 때 뭐 사람이 가까우면 위험하니까 사용하지 말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요? 전압을 올린 이유가 전력 손실을 줄여서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죠. 또 전압을 올리게 되면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선의 굵기도 얇아지니까 경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특고압 경우에도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160kV와 35kV로 딱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좀 수월합니다. 35kV 설정에서 보통 이하 영역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인가 밀집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 적용하는 전압값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배전선로 표준 전압 22,900V 또는 22.9kV가 사실상 35kV 이하 영역을 얘기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부 좀 더 하신 분들 22.9kV는 선간전압 개념, 사용전압 개념이니까 대지전압 개념으로 바꾸면 루트 3 나눠주죠. 그러면 이제 13.2kV도 이제 여기 영역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그거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35하고 160 사이에서 160을 초과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송전전압 345kV나 765kV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45kV나 765kV의 경우는 사람이 접근하면 크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지면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리기 위해 대형 철탑을 쓰게 되고요. 또는 이제 사람이 접근의 우려가 적은 뭐 산등성이를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그쵸? 뭐 등등의 형태로 적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이엔 누가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 이제 대략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이 160kV 이하의 대표적인 전압이 과거에 많이 썼던 154kV 송전 전압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여기에 이제 현재 거의 쓰지 않는 66kV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압을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처음에 좀 힘드시겠습니다만, 그렇죠? 특고압, 고압, 저압 딱 구분해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딱 설정하시게 되면 전압 때문에 뭐 헷갈리거나 힘들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압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은연중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압은 왜 이렇게 높아졌다고요? 전압을 높여줘야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사용하고 할 때 전동기 입장에서는 회전력이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공급자 입장에서는 전력 손실을 줄인 상태에서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또는 전선의 굵기를 또 얇게 해서 비용을 또 줄일 수가 있고 그런 어떤 등등의 목적들에 의해서 전압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압의 구분은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얘기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공통사항, 그다음 저압 전기설비,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 그리고 뭐 전기철도, 분산형 전원설비. 원래는 이게 KEC가 이렇게 5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공통사항이라는 표현은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전기철도든 뭐 분산형 전원설비든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라는 의미. 그래서 그 부분을 한데 묶어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저압 전기설비 쪽에서 유난히 나오는 게 이제 접지 부분이 조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장치 개념이 좀 다루어지게 되는 부분.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하는데 이걸 할 때요. 아무래도 우리가 전기 법령을 공부를 처음 한 입장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소한 용어들이 또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고요. 뭐 용어에 대해서 타이틀만 써주고 의미로 맞는 걸 찾아라 또는 내용을 쭉 써주고 이거 뭘 말하는 거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고 하니까 용어를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가공 인입선부터 설정하죠. 가공전선로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 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 이건 예전부터 아주 출제가 많이 됐던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가공인입선으로 맞게 설명한 것은 또는 이거 아래 내용 주고 이거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기시험에서는 써라라고도 이미 출제가 돼 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보시게 되면 기억이 오랫동안 잘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평지, 그렇죠? 어떤 장소에 지지물을 세우고 왕금을 걸어주고 애자 올려준 상태에서 선이 이렇게 갔다. 이게 이제 배전선로죠. 배전선로 이렇게 설정이 됐는데 그 주변에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수용가가 하나 있었어요. 수용가 인입구에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하면은 온오프를 시킬 수 있는 스위치 개폐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이제 퓨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우리가 과전류 차단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이제 뭐 시험 문제 용어라든지 법령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여러분 집에 현관문 딱 열고 들어가시게 되면 신발장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신발장 그 안에 보시든 그 귀퉁이에 보시게 되면 분전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분전반을 딱 열어보시게 되면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가 지금은 어떤 형태로 들어가냐면 MCCB라고 하는 배선용 차단기 또는 배선 차단기가 들어가거나 ELB라고 하는 누전 차단기로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분리를 시키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온오프 시킬 수 있고 문제가 되는 전류가 들어가면 라인을 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입구다라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을 수용가라고 하고 수용가 설정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자, 여기 배전솔로에서 선을 분기를 시키게 됩니다. 그럼 선을 분기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그래야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때 여기 지지물로부터 여기 수용각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렇게 전선 설치했다가 이게 축 처지죠. 축 처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전선 자체가 새 거니까 장력이 좀 버티는 힘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체 중량 때문에 더 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아래 사람이 지나가 사람이 손으로 건드릴 수도 있고 차량이 지나가다 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너무 멀어서 여기까지 자 지지물을 하나 더 세우고 선을 분기시켜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쪽으로 선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지지물에서 그 어떤 지지물도 거치지 않고 수용과 인입까지 들어오는 이 라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공 인입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뒤쪽에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게 이제 가공 인입선 그림상 마지막 지지물에서 이 사이엔 아무런 지지물이 없죠. 여기 지금 A 수용가가 있었는데 그 옆쪽 B 수용가가 새로 생겼어요. 또는 A 수용가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B 수용가에 친구가 이사 왔어요. 제 친구가. 그럼 여기도 전기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전기 에너지를 넣어주려고 이제 한전에 딱 신청을 했더니 자 거기 수용가에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제 친구가 아니 저 가정집 쓰는 정도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가정집 전에 쓰는 정도니까 크게 뭐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굳이 막 전주 세워서 선 넘고 물 건너 왔는데 다시 전주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옆에 수용가 옆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줄 거냐. 그렇게 되면 또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이 들면 여기에서도 또 비용 청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따로 이제 라인 잡아 드릴까요? 했더니 아니요, 뭐 돈 적게 드는 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디에서? 마지막 수용가에서 그 어떤 지지물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가 인입구까지 이르는 이 부분을 이걸 과거에는 연접인입선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연접인입선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용어가 이제 이렇게도 표현된다. 이웃 연결 인입선이라고도 해요. 아마 이제 이 표현이 더 많이 쓰이겠죠. 이웃 연결 인입선. 연접 인입선의 표현 대신에 이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자세한 어떤 법적인 사항 또는 시공 방법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인입선, 가공 전선로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 장소 부침점에 이르는 가공 전선을 얘기한다. 그 정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연접 인입선도 한번 또는 이웃 연결 인입선이죠. 형태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개통 연계. 둘 이상의 전력 개통 사이를 전력이 상호 융통될 수 있도록 선로를 통하여 연결하는 것으로 전력 개통 상호 간의 송전선 변압기 또는 직류 교류 변환 설비 등에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연계 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용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중앙사업자, 중앙급전설비, 캡코라고 하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에너지를 이렇게 공급받았던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하나의 개통인 거예요. 전기에너지 이렇게 올 거니까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자, 또 어떤 수용가가 있었는데 이게 무인도예요. 무인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전기도 써야 되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또는 풍력에 해당하는 전기에너지를 이제 만들어서 또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개통인 거죠. 전기에너지 발생시키고 소비하는 거니까. 보내주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합쳤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설정을 해서 전기에너지를 이렇게 넣어준다. 이것도 하나의 연계죠. 그쵸? 이것도 하나의 연계가 될 텐데, 근데 이때 이 과정에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문구상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송전선 변압기 또는 직류 교류 변환 설비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들어올 때 송전선 그러면 송전 철탑이나 뭐 배전선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변압기도 설치가 됐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에너지 변동시켜 넣어줄 거니까요. 그 다음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에너지 만들면 DC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다시 뭘로? AC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력 변환 장치, 뭐 임의로 설정하면 인버터라든지 등등의 어떤 설비가 설정이 돼서 이렇게 연계가 되면 이걸 개통 연계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전원을 2개 이상으로 확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전 라인끼리만 또 A 라인이 있고 B 라인이 있었는데 한전에 그 두 라인 연결시켜주는 것도 개통 연계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개통 연계는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문제로 표현됐다라고 했을 때 개통 연계로 맞는 것은 또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개통 연계라고 했을 때 선로를 통하여 연결하는 것. 이게 이제 포인트로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개통의 도전부 부분이에요. 전기설비 일부는 아니지만 지면의 전이 등을 전해줄 위험이 있는 도전성 부분. 그러니까 전기설비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쉽게 말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떤 우리가 전기를 뭐 받아서 사용하는 형태의 목적이 아닌 거죠. 다른 목적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 전류가 흐를 수도 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 사람이 건드리면 다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력 개통 외, 이와 같은 개통으로 표현된 개통 외에 다른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대표적인 게 수도관, 가스관 등등이 이 개통의 도전부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우리가 개통의 도전부다라고 하면은 건축물을 지은다라고 했을 때 그 건축물의 기둥, 철로 되어 있는 기둥, 그와 같은 형태도 될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바닥면인데 이게 이제 절연이 안 돼 있는 바닥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 우리가 뭐라 한다? 개통의 도전부라 하고, 그 개통의 도전부 형태는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정리를 한번 그림으로 쭉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실까요? 개통 접지. 자, 전력 개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개통을 연결한다. 이게 이제 뒤쪽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한다. 그래서 개통 접지. 우리가 이제 그 접지다라고 했을 때, 또는 이제 개통 접지다라고 했을 때, 이거 좀 구분은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구분하기에 앞서서 상황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개통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전기에너지 발생시키고 변성시키고 멀리 보내고 또 변성시키고 배분하고 받아서 쓰고, 그 과정에서 개통 접지는 보통 이제 변압기 쪽 또는 이제 영역을 확대시키면 발전기 쪽도 언급할 수가 있는데,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는 변압기 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변압기의 몇 차측, 2차측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력공학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접하셨던 부분이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Y결선 잡아가지고 중성점을 대지에 묻어주는 형태를 우리가 개통 접지 또는 중성점 접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전력공학에서 얘기하는 개통 접지인 뭐 비접지 형태라든지 또는 직접 접지 형태라든지 소호 리액터 접지 또는 뭐 저항 접지, 이런 얘기들을 전력에서 공부를 하죠. 거기서 이제 공부할 때 얘네들은 전압이 높은 고압 또는 특고압 라인에 적용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접지가 안 돼 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델타 결선이고, 접지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비접지 부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 직접 접지, 그렇죠? 여기 리액터 껴주면 소호 리액터 접지고, 여기 저항 껴주면 저항 접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전력공학 영역에서 얘기가 됐다면,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 여기에서 표현되는 접지는 저압 라인에 사용하는 개통 접지예요. 이 역시 우리가
저압전기설비 쪽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진행을 할 건데요. TN이 있고 TT가 있고 IT가 있어요. 그래서 TN 접지라 하고 TT 접지라 하고 IT 접지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TN 접지나 TT 접지는 Y결선에서 적용하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IT 접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델타 결선 쪽에서 사용하는 형태다. 여기서 이제 첫 글자 T하고 I는 무슨 의미고, 두 번째 N하고 T는 무슨 의미인지 이것도 다 설정할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T는 테라라고 해서 이제 대지,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I는 의미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인슐레이션, 절연, 또 하나는 임피던스를 크게 꼈다. 결국에는 절연을 시키던 큰 임피던스를 껴주게 되면 전류는 거의 흐르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노출 도전부와의 관계예요. 노출 도전부가 중성선에 물려 있으면, 중성선과 관계 있으면 N이 붙는 거고, 대지에 물리게 되면 T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는 뒤쪽에 다시 한번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개통접지다라고 하는 게 전력계통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현상에 대비해서, 우리가 전력에서 얘기했다시피 일선지락사고시 전압상승이라든지 이상전압 발생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걸 이제 대비하는 형태로 시행하는 그 부분을 얘기한다. 그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중성점 접지 개념이 저압에도 있다. 고압 특고압에도 있다. 그런데 걔네들은 사실상 원래는 분리시켜야 되는 거다. 근데 여러분, 분리를 시킨다 하더라도 사실 전압이 좀 높고 낮고 차이지 하는 역할은 어떨까요? 하는 역할은 뭐 같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 자, 여기서 고장보호랑 기본보호를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실에 이렇게 선반이 있었어요. 선반에 이제 여기 전동기가 있는 거죠. 여기 전동기가. 근데 그 전동기가 이렇게 코일이 잔뜩 감겨 있어야 되죠. 왜요? 코일이 감겨 있어야 그 코일에 전기 에너지를 넣어 주어서 회전 자개를 만들어 가지고 회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축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압이 걸리고 전류가 흘러가서 흐를 수 있는 코일이 노출이 되어 있으면 작업자가 여기 축에다가만 부하를 걸어야 되는데 뭐 이동한다든지 잠깐 딴 생각한다든지 해서 손 여기 닿아버리게 되면 감전이 되는 거죠. 그죠? 전류가 흐르는 부분을 직접 손을 대가지고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뭘 해준다? 여기다 이렇게 전동기 외암, 뚜껑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자가 여기를 건드려도 감전이 안 되겠죠. 또 여기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전선 자체가, 자, 구리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전압이 걸리게 되면 전류가 쫙 흐르겠죠. 근데 이 구리가 노출되어 있다, 그 상태 이렇게 잡으면 감전되잖아요. 그럼 그게 다치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씌운다? 이렇게 이제 고무를 씌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하더라도 고무를 만지면 감전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즉 전기에너지가 살아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직접 건드릴 때 감전될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패턴을 우리가 기본보호,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운전 시, 여러분 정상운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압도 걸려있고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정상운전 시 기기의 충전부라는 또 의미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충전부라고 하게 되면 전류가 살아있는 겁니다. 전류가 형성되고 있는 곳이에요. 충전부에 직접 접촉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축, 여기서 인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축은 가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가축을 보호한다. 즉 감전사고로부터.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걸 직접 건드려서 사고 나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시다시피 외암을 씌운다든지, 그렇죠? 또는 여기에 껍데기가 없었어요. 외암이 없었다 그러면
의도하지 않게 사람이 접촉하는 걸 방지하려고 여기다 뭘 갖다 이렇게 막아버린다? 뭐 장애물, 그렇죠? 또는 이제 벽을 갖다 만들어 버리게 되면 사람이 접촉할 우려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기본보호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고장보호 보세요.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만 보면 애매해요. 고장 시 기기의 노출 도전부, 뒤쪽에서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노출 도전부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전동기 외암은 뭐 플라스틱이나 뭐 고무로 했으면 좋겠지만, 플라스틱은 이 강도가, 내구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 깨져버려요, 잘못하면. 고무는 막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용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기계적 구성, 내구성이 훌륭한 쇳덩이, 철판을 가지고 보통 이 외암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철판으로. 그럼 철판이면 전류거리는 도체 성분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상적인 운전하고 있을 때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외암을 건드려도 감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부에 전기적 연결을 끊어주는 절연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전류가 이 껍데기에 흐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껍데기, 전동기 외암을 법령 용어로 이제 뭐라고 많이 표현하느냐? 노출도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노출이니까 외부에 나타나 있는 거죠, 외부로. 도전부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부분이죠. 고장이 발생 안 했을 때는 기본보호 역할을 잘 할 수 있지만,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는 고기가 도전부가 될 수 있는, 그걸 말한다. 그래서 고장 시에 고장 시가 노출 도전부에 저주 형성되는 거니까 간접 접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유형으로부터 인축을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절연이 파괴돼서 전동기 외암, 즉 이 노출 도전부에 전이가 형성됐을 때 건드리면 감전되겠죠. 그럼 그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될까요? 그러려면, 그걸로부터 보호하려면 접촉이 됐을 때 빨리 떼든지, 그렇죠? 또는 라인을 끊어버리든지, 이런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게 이제 절연이 파괴돼서 이 노출 도전부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설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꼭 써야 된다. 전기 사고는 막고 싶다. 그러면요, 이 외 껍데기 쪽에, 외암 쪽에다가 다시 또 무엇을요? 한 번에 또 절연을 한다든지, 또 한 번 뭐 절연을 뭐 2중, 3중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이중 절연이나 강화 절연 등을 이용해서 고장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 보호는 우리가 절연 전선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고장 보호는 전원 차단. 전원 차단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차단기로 하는 거겠죠. 전원 차단은. 그쵸? 그 다음에 노출 도전부가 되더라도 사람에게 감전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중절연이나 강화절연을 하게 된다. 말 그대로 강화절연이라고 하는 건 절연 능력을 강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장보호, 기본보호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다시요. 전기를 사용하는데 피복이 없는 전선이다. 그때 건드리면 감전이죠. 그게 직접 접촉에 대한 형태죠. 그런데 피복이 있었는데 이 피복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감전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간접 접촉에 대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딱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등회로, 방전등용 안전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형광등이 이렇게 있었다 라고 가정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광등에는 단자대가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그 다음 형광등 기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략적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어디선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아 가지고 이 램프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일정한 크기의 전기 에너지로 이제 만들어주는 설비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전기 에너지 들어가는 거죠. 이때 이 램프가 정상 운전하고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압의 크기가 일정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외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작은 변압기 하나 설치하는데 그게 바로 안전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전에는 이제 기계식 안전기가 많이 쓰여서 예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 형광등에서 엥한 소리 같은 게 좀 났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전자식 안전기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소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등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 안전기부터 어디까지 방전관까지 라인을 얘기한다. 그 정의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무엇입니까? 고장보호랑 기본보호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기를 사용할 때 노출되어 있으면 직접 건드렸을 때 감전되니까 절연을 시키는 게 기본보호고, 고장보호는 말 그대로 고장에 났을 때 감전사고 당할 수 있으니까 그로부터 보호하는 게 고장보호가 될 것이고. 자, 다음 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피레 시스템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출 도전부, 뇌전자기 임펄스, 단독 운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부 피레 시스템은 말 그대로 피레,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 전력에서 공부했을 때 직경례, 유도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형태가. 뭐 내부에서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죠. 그랬을 때는 이제 내례라고 표현을 통상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선로 개폐 서지, 그러니까 직경례나 유도례, 선로 개폐 서지 등에 해당하는 이상 전압으로부터 사람도 보호하고 기계기구 설비도 보호하는 그 어떤 목적으로 설정하는 게 피레 시스템인데, 피레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어요. 건축물을 기준 잡았을 때 건물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림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집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집 실내에서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면 내부 피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옥 외에서 구성하는 피레 시스템이다 그러면 옥 외, 그렇죠? 내부 피레 시스템, 외부 피레 시스템, 그죠? 외부 피레 시스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랬을 때 그 내부 피레 시스템은 옥 내에 설정한 형태로 우리 방이라든지 사무실, 교실 등을 말하는 거고, 거기서 어떤 형태로 등전이 본딩. 아마 이거 다음 시간쯤에 여러분들께 아마 정의를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만, 등전이는 전이를 갖게 한다는 얘기고 본딩은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전이를 갖게 하기 위해 결합 또는 접속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부 피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이상전압이 발생했을 때 그게 특정 쪽에 영향을 주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등전이를 만들자, 그래서 결합을 하자. 그리고 외부 피레 시스템의 정기적 절연. 외부 피레 시스템은 외부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이게 내부에서 다루게 되는 이상전압 형태보다 훨씬 이게 커요.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이 내부에 들어오지 않도록 정기적 절연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외부에 설치한 피레 시스템은 외부 피레 시스템, 내부는 말 그대로 내부 피레 시스템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사실 이 내부 피레 시스템 형태는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주로 공략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부분은 외부 피레 시스템을 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노출도전부 우리 앞서 정리했었죠. 정의는 꼭 기억하시고 외우고 계셔야 돼요. 노출도전부, 충전부는 아니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어떤 전기 설비를 운용하기 위해서 직접 전류를 흘려주는 부분은 아니란 소리입니다. 고장 시에 충전될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앞선 부분에서 다루었던 전동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껍데기, 전동기, 외함, 껍데기, 그죠? 거기는 사실 전류를 흘려주는 부분은 아니죠. 그 안에만 흐르는 거지. 절연이 파괴되면 그 껍데기, 외함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죠. 그 말이에요. 고장 시에 충전될 위험이 있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기기의 모든 도전성 부분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예를 들어 세탁기나 에어컨 같은 경우도요, 또는 냉장고든 철판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다 그 부분이 노출 도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이중절연, 강화절연 등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전사고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 전동기 생각하시면 좀 빠르겠죠. 그러니까 뇌전자기 임펄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충격파, 충격에 가해지는 에너지란 소리고, 뇌전자기,
그러니까 뭐 이상전압이죠. 거기로 인한 이제 전기, 자기, 에너지 형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다음 단독운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단독운전. 전력계통 일부가 전력계통의 전원과 정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 이렇게 말하니까 상당히 뭐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산형 전원이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제가 캡코라고 표현하면 이게 중앙급전을 말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수용가는 전기에너지 사용하는 곳이죠. 우리가 이제 분산형 전원 설비 쪽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분산형 전원을 만든 이유는요, 전기에너지 발생을 시켜서 어디에? 또 우리 집에 전기에너지 공급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팔겠다라는 목적으로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뭐 날씨가 흐린 날 이럴 때는 또 어디서 한전에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계통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전력계통 일부가 전력계통의 전원과 정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리됐다라고 했습니다.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된다. 수용가의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이쪽에서만 전기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여기가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단독운전이라고 합니다. 단독운전. 그러면 이 단독운전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단순 병렬운전. 자, 자가용 발전 설비 또는 저압 소용량 일반용 발전 설비를 배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연계계통으로 송전되지 않는 병렬 형태. 이건 또 뭘 말하느냐? 여기에 전원설비가 하나 있고 여기에 캡코가 있는 거예요. 한전 여기 있고 여기 수용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전기에너지 이렇게 공급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전원이 분산형 전원이 아니에요. 일종의 비상용 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가용 발전 설비가 이제 우리가 정전 사고 발생하게 되면 밤에 불 꺼졌다고 우리가 이제 불 꺼졌으니까 공부 안 하니까 좋다 이런 시대는 이제 아니죠. 한전에서 전기에너지 공급하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라인이 딱 끊겼다. 그래도 우리는 공부할 수 있어요. 왜? 건물 자체적으로 비상용 발전기 등이 있으니까. 그 비상용 발전기가 자가용 발전 설비 또는 저압 소용량 일반용 발전 설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용 발전기다 이거죠. 그래서 배전계통과 연계해서 운전하되 이렇게 연계했으니까 묶어주면 되는 거죠. 생산 전력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에너지를 다 이쪽에서 사용하는 거지 이쪽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산한 전력이 연계계통 송전되지 않는 병렬 형태, 이런 걸 우리가 단순 병렬 운전이라 한다. 근데 우리가 분산형 전원에서는 여기서 만들어낸 전기에너지를 우리가 또 쓰고 남으면 또 팔고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썼는데 만약에 여기가 끊어지면 이걸 단독운전. 이렇게 그 상황 설정됐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자체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기에너지를 수용가에서만 사용하는 형태, 한전 쪽으로 팔 수가 없는 형태를 단순 병렬운전이라 한다. 이것만 좀 구분해 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용어 정리 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